네, 안녕하세요. 정림학생건축상 2025 주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림건축문화재단의 신미선입니다. 저희 오늘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 식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학생건축상 그리고 심사위원 소개로 시작을 해서요. 저희 그 두 분의 심사위원 주제 설명이 약 1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모전 관련해서 사무국으로 질문하시는 그 자주 묻는 질문들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에 심사위원분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안내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정리학생건축상은 우리 사회와 도시 현상을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적 상상으로 풀어내고 또 연구하는 공모전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한강, 도서관, 그리고 한국성, 여행과 스테이, 또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위한 건축 등 다양한 범주의 주제를 통해서 건축적 아이디어를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주제는 고고학자와 발명가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느 건축을 고고학자처럼 조사 발굴하고 또 발명가처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 건물을 다시 쓰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심사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수인 삼것 대표님 그리고 이상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물을 다시 쓰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학생 공모전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방식을 반복 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상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각각 이번 공모전 주제에 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상윤 교수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양수인 소장님 순으로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상윤입니다. 이렇게 정림문화재단에서 의미 있는 공모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주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좀 개론적인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공모전을 읽었으면 좋겠는지의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소장님은 그걸 실질적으로 정말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시 쓰기 방식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실 계획이십니다. 일단 저희가 이 공모 지침을 만들 때 5가지의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다시 쓰기, 여느 건물, 고고학적 발굴 조사, 건축적 발명품, 과거와 미래. 이걸 제가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좀 이 내용들을 쭉 담아봤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고요. 다시 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20가지의 다시 쓰기 방식에 대한 언어들, 키워드들을 제가 좀 찾아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한글과 영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방법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양수인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업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야 되는데 리사이클만 넣고 업사이클을 뺐더라고요. 나중에 양수인 소장님이 추가로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현대적인 해석에서 건축가들이 다루는 데 있어서 렌크라스가 했던 이야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현대적 보존이라는 우린 이 시대의 보존이라는 거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움직이는 ING형 활동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공모전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적 발명품이 사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양승인 수장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한 반의 절반 이상이 커서 꿈이 발명가였어요.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데에서 쉽게 진짜 뭐 유레카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발명이라고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명품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일상적인 거에서 쉽게 우리가 건축적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이유가,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의 발명품은 사실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디자인 특허, 건축 특허 방식이 OMA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각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모든 시스템이나 아니면 방법론이나 메서드, 뭐 시스템, 뭐 아니면은 다이어그램 이런 것까지도 다 디자인 특허, 건축 특허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인벤터라고 써 있어요. 인벤터라고 써 있고 그걸 적용했던 프로젝트, 실제로 짓지 않았어도 그냥 계획안으로 끝났어도 그것들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다 발명이다, 발명에 준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명은 결국은 융합적 사고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다 건축 용어들이고요. 사실 그 루프 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쿤스탈 뮤지엄 있죠? 로테르담에 있는 쿤스탈 뮤지엄이 이 당시에 그냥 램프나 계단이나 램프와 계단이 만났을 때 그 버려지는 공간들이 어떻게 동선 체계나 프로그램으로 융화돼서 플렉서빌리티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이런 루프 트릭이라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하나의 디자인 특허를 걸어놓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택드 프리덤스라고 하는 거는 그 비렌디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 방식들을 스택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건축적인 자유로움을 이 수직 구조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풀어낸 거죠.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떤 특허 내용들이 다 설비, 구조, 도시, 건축 요소 모든 소소한 것들을 다 발명의 가치로 승화시켜가지고 풀어냈다라는 점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발명이라는 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Everywhere and Nowhere이라는 작품은 보르도 하우스예요. 보르도 하우스는 엘리베이터를, 사실 리프트를 집안에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서 쓸 수 없는 법규적인 제약을 이 집안이라는 데에서 법규를 풀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몸소 실천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건물에서의, 빌딩에서의 단면이라고 하면은 층별로 이렇게 팬케이크식으로 쌓아놓은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넘어서는 하나의 플랫한 그 플랫폼 자체가 전체를 아우르는 건물이 되고, 건물 하나하나가 거의 코어 같은 어떤 역할이 전향되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뭐 이런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발명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카이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CCTV 잘 많이들 아시죠? 베이징. 네, 거기에서 루핑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선 체계가, 수직 체계는 그냥 일직선으로 올곧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게 루핑하는 것도 이 하이라이징 빌딩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랄까? 우리가 왜 엘리베이터에 수직 계단에만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수직 건물은 이렇게 돼야 되지? 마천루는 이렇게 지어져야 되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 오른쪽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케이크틴 아키텍처는 그냥 요리할 때 케이크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물처럼 틴이 있으면은 그 케이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빵을 집어넣잖아요. 그다음에 덮은 다음에 딱 꺼내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을 건축에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발명이랍니다. 특허가 된답니다. 네. 무엇이든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데니스 디디로라고 하는 1700년대 활동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영국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는 뭐 다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백과사전, 백과전서라는 집필을 한 걸로 너무나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과학, 예술, 공예에 관련된 사전입니다. 근데 그냥 글로만 적은 사전이 아니라 이거를 다 도식화해서, 뭐 전부 도식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도식화해서 그걸 백과전서라는 이름으로 풀어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정말 지금 여기 세심하게 보시면 ABCD라고 키워드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것들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디드로가 다루고 있는 거는 기술에서의 공간화, 공간에서의 기술적 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융화돼 가지고 표현되는지에 대한 표현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을 이미지의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리고 우리도 많이 그리는 단면들, 평면들, 인면들이 이런 기술적인 거에 승화돼 가지고 표출이 되고 있죠. 건축 도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키워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이닝입니다. 코이닝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 쓰는 돈을 만드는, 화폐를 만드는 그 방법들을 이 사전에다가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 이런 방법들이 도시건축 산업, 생활 방식까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표출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의 사람을 통해서 스케일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역동성을 통해 가지고 일의 경중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경이롭게 이 책을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과 재료와 과정과 부품들을,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결과물이거든요. 화폐, 이 당시에 썼던 화폐들인데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작은 것들부터서 메커니즘부터서 과정 전체를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방식에서 끌어와서 건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좀 이미지를 가져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이지만 피싱이라는 주제입니다. 피싱인데 배치도 인면, 단면, 평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네. 그리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재료 가지고 이런 그물의 어떠한 형태 가지고 어떻게 그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식까지도 이런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게 어쩌면 건축이 표현하고 있는 방식하고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막 그 창 같은 것도 디자인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다 앞에서 표현했던 기술의 전달법, 이미지 구축하는 것, 기술의 건축화, 건축의 기술화, 그리고 기술의 공간적 사고, 공간의 기술적 사고,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 이미지도 묘하게 인면, 단면, 투시도가 있고, 뭐 전체적인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람이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 한 장에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1700년대가 아니라 1500년대로 거슬러 가면요, 아우구스티노 라멜리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엔지니어인데요, 그 책을 냈어요. 이것도 거의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인데 그 2008년인가 2009년에 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이 책을 우리나라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셔가지고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 이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계들이라고 해서 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 앞에서 설명드린 것보다는 제가 찾은 책이 좀 많이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몇 개의 이미지로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여드렸던 백과전서랑 유사한 방식인데 이 방식들을 보면요, 여기 안에 사용되는 것들이 과정과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기계들을 사용하고
그걸 관리하고 결과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 그래픽화해서 도식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 고고학적 발굴 조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사 방식은 하나하나 돌의 어떤 부분 벽돌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창틀과 돌의 관계, 뭐 이런 이런 것까지도 다 면밀히 본인의 방식으로 도식화해가지고 표현을 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으로 그린 것들을 밑에는 이거는 디지털로 해서 그리긴 했으나 이 건물의 페이즈를 알 수 있는 단계별로 어떻게 보수가 됐고 어떻게 재료가 변화됐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소함을 귀하게 여기면서 조사하는 것들을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출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방식은 섹션을 오래된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키워드를 붙이긴 했지만요. 이 섹션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건물도 하나의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동시에 망가지진 않아요. 어느 부분이 쇠하면 어느 부분은 끄떡없고요. 100년이 가도 끄떡 없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게 건물이 수명이 다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수만 잘해도 건물은 100년 이상은 갈 수 있다. 100세 시대잖아요. 건물도 100세는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은 여기 보이시는 이 이미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건물을 그리실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가서 관찰하고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방식처럼 어느 부분이 처짐이 생기고 어떤 부분이 뒤틀림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 보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구조적인 그런 장치를 더 넣을 수 있는지, 이 건물을 더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는지들이 보일 텐데요. 이런 거는 결국 사소한 거에서의 어떤 특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면 보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방식도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키워드, 어떤 코딩화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들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기존의 건물들을 읽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한 가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건물에 따라서 처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처방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발굴이라는 키워드에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거와 미래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탐구, 발명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결합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 제가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시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 그냥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초기작입니다. 1988년도 뭐 뜨기도 전에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은 스위스의 한 그냥 작은 극장 건물이에요. 극장 건물인데 그 건물을 들여다보니 가운데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조를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라트라바는 여기에서는 중간에 어떤 중간층도 필요하고 계단도 필요하고 구조 보강도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발견은 구조적인 결함이 심각하다라는 걸 발견한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안하고자 하는 거, 어떻게 발명하고자 하는 거는 구조 보강이면서 형태적인 미를 띠면서 기능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삼합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작한 방법까지가 되면은 칼라트라바가 제안한 다시 쓰기의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도 흥미롭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그냥 작은 건물이에요. 그냥 그 상업 건물인데 인더스트리얼 빌딩인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벽체와 이 층의 슬라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비도 벽체에 포함되어 있게 설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슬라브를 쳐내는 거에 전혀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게 발견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안한 게 박스 안에 그냥 새로운 박스를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리고 안에 그냥 벽체 그대로 놔두고 설비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새로운 기능만 넣어주면 되겠네 하니까 완전히 겉에 파사드가 그냥 포장지처럼 붙어있는 기능이 돼버린 거죠. 안에 내용물과 겉에 표피가, 파사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제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벽체 설비 그리고 슬라브가 분리됐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했던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조금 조심스럽고 제 개인 작업이다 보니까 어느 건물에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고, 발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능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넣어봤어요. 무덤이란 도시에서의 무덤, 건축의 무덤, 인간의 무덤, 이런 무덤들은 다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길을 가다가 저는 공사용 엘리베이터, 호이스트를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공사가 끝나면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쓰이는 걸까? 이런 궁금증. 그리고 병원용 엘리베이터 타보면 그냥 병원용 침상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잠들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엘리베이터가 단지 그냥 동선의 기능으로서만 쓰는 걸로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1800년대에 그 뉴욕의 그 크리스탈 팰리스 엑스포에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시연하는 장소가 있었대요. 근데 안전 승인에 대한 어떤 점검 차원에서 실제로 그 엑스포 자리에서 직원이 그 오티스 대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줄을 끊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그때 봤던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악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게끔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이 안전장치를 개발한 사람이 건축가랍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굉장히 테크니컬한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 파사드에서 어쨌든 간판이라는 것, 건물에서의 간판의 중요성.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간판화되는 것, 개인이 홍보하는 것, 그러면 공공의 것과 개인의 것의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중간 영역이 뭘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공중권이라는 것들은 뭐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1인 가족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생과 공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제목은 리빙 서큘레이션으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냥 도시와 묘지가 비슷하다. 그리고 길 가다가 호이스트. 이거는 건축적 가치가 있는데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면 이걸 떨궈내는 게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건물들을 좀 공중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썼는데 이것들을 좀 옆에 벽면이 창이 없으면 이런 거 스크린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고찰을 좀 했어요. 특히 그 어떤 뉴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참고를 했고 렌쿠라스의 딜리리어스 뉴욕, 그 뉴욕의 정신 장난증 이런 책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리서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뉴욕이 왜 커지는데 더 커질 수 없는지, 더 커진다면 이 기능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등등 그 도시의 디멘전에 대한 그리고 도시의 가치에 대한 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적용할까? 여느 건물은 아니죠. 좀 유명한 건물이죠. 미스 반데로의 네, 그 시그램 빌딩인데요. 이 건물에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엘리베이터를 이 파사드에다 붙이는 작업들을 했어요. 1인용 주거입니다. 1인용 각각의 셀이 1인 주거고요. 이 시그램 빌딩의 각 층은 도시의 기능들을 담아내는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는 이렇습니다. 시그램 빌딩 안에 일단은 기능들을 다 떨궈내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네, 그 스캐폴드를 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붙이고 하는 간단한 그 구조 보강과 스캐폴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 하에서 각 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은 다양합니다. 도시의 기능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인면과 단면을 통해 가지고 그 단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면을 보시면 네, 정말 기생하고 있죠. 엘리베이터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면에 대한 것들이 그냥 가려지는 게 아니라 투시적으로 이렇게 그 반투명하게 비춰지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표출해 봤고요. 그리고 이 공조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한번 실질적으로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쉽게 탈착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구조체를 붙이면서 호이스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식들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모양들이 다양하면 이 인명과 더불어서 또 다양한 어떤 그 도시의 상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여러 가지 건물들에 다닥다닥 붙으면 또 이거 자체가 또 미래의 어떤 주거의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파트의 하나의 유형처럼 하나의 재건축의 유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질문 답하는 시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나요? 저 작업을 대학교 3학년 때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그거? 아유, 그때도 이런 그 좋은 학생 공모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인이고요. 살다 죽다 할 때 삶, 이것저것 할 때 것, 삼것이라는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좋아하고 마음도 잘 맞는 선배이자 그 친구이기도 한 이상윤 교수님이랑 같이 재밌는 주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많이들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상윤 교수님이랑 같이 심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약간 합이 잘 맞는달까? 상보적인 그런 관계랄까? 항상 옛날에 제가 학생 때 후배일 때부터도 그렇고 그런 차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이제 발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이고 좀 그 비전을 넓혀주는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리얼하고 현실적인 그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나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그냥 현실적이고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왜 다시 쓰기 리모델링이냐?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라고 아주 쉽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이제 완공한 건물 2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완공하거나 지금 공사 중인 건물 2개를 비교해보자면 보시는 건물 650평 평당 공사비가 935만 원인데 명동에 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건데 770평이고 공사비는 850만 원. 이걸 신축을 했다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당 뭐 1,300 뭐 그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러 국제 정세 및 국내 그냥 상황상 신축 공사비가 워낙 비싸졌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리모델링을 많이들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물은 왼쪽에 있는 옛날 건물의 평면을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평면을 오른쪽처럼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건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법의 제약을 받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저렇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신축을 했어야 되면 일단 3m 후퇴선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명동 같은 땅에서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뭐 이게 저런 부동산적인 생각이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냥 현상을 보았을 때 이런 리모델링은 그냥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재미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방식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큰 견지에서 주제를 정하게 됐고 재활용보다는 재사용보다는 새사용 이제 업사이클링 그런 걸 새사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제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냥 다시 쓰기라고 써놓고 재사용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왜냐면 영어로 이게 adaptive reuse니까 재사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업사이클링 같은 거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가치를 더해서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원을 덜 쓰고 파괴를 덜 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건축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주제 발표와 작년 수상작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사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올해는 좀 더 미시적이고 좀 리얼한 관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주제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에는 왜 80년대냐, 90년대 건물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90년대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저희가 80년대를 선정한 기준은 이런 거입니다. 여기서 85년, 87년, 89년에 이제 폭발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저기서 반짝거리는 점 하나가 하나의 건물이 새로 생겨나는 순간들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85년 좀 더 지나갔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실 수도 있겠는데 87년 정도에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그런 어떤 건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일어나고 88년도 계속 그렇고 89년에도 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도 계속되긴 하는데 이 80년대만큼은 아닐 뿐더러 90년대에는 뭐 그 아주 대대적인 아파트 건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 중에 굉장히 많은 건물이 지어진 시대가 80년대이고 그리고 70년대나 이럴 때와 달리 80년대에는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안전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80년대에 지어진 건물 정도를 다시 쓰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느 건물에 대해서도 여느 건물이 뭐냐 그냥 나 좀 유명한 건물 하면 안 되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한 여느 건물이 이겁니다. 신사동에 뭐 오피스 건물도 있고 뭐 현대 아파트도 있고 다 있지만 이 가운데 보이는 이런 건물들 논현동에도 교보문고도 있고 강남역도 있고 유명한 건물 큰 건물 많지만 이 가운데 보이는 이 건물들 큰 건물 몇 개가 우리 도시를 바꾸는가 아니면 진짜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은 건물 수십만 개가 진짜 우리 도시를 만들고 바꾸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느 건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잠실에도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 뭐 등등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많은 건물들 시흥동에 있는 이런 건물들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꿈꾸는 건축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런 건물들을 매일의 실천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건축가가 될 것인가 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후자 역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그냥 10중 8구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산동에 있는 이런 건물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 그냥 여느 건물 같은 값이면은 그런 건물을 다뤄보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건물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그 고고학적 발굴과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공사를 다음 달에 시작하는 건물입니다. 성수동에 있는 건물이고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둘 다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뒷건물은 너무 오래돼서 그냥 헐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쓰기가 위험할 정도로 오래돼서.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도면도 그리고 뭐 디자인도 같이 하고 그러지만 특히 현장에 처음에 갈 때 리모델링을 할 때는 꼭 제가 여러 번 같이 가서 살펴봅니다. 그거는 뭐 책임감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 갔을 때는 그 전에 이 건물의 주인 아저씨가 뭐 3층이 조금 위험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저는 가서 3층을 꼼꼼히 찾아봤죠. 근데 뭐 이상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저 지붕에 있는 저 지붕 마감재를 하나를 뜯고 물론 나중에 다시 붙여놨습니다만 지붕 위로 머리를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 무언가 벽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게 뭘까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주변에 물어봤더니 좀 오랫동안 일을 하신 어떤 구조 엔지니어 건축사 그 저희 협업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때 70년대 말에 지어진 건물은 거푸집 비용을 아끼려고 최상층에는 어차피 집이었으니 그 집의 벽을 벽돌로 미리 만들어 놓고 슬라브를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여기서 저는 저기서 몇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여느 건물의 변천사의 어떤 한 단면을 알게 된 거죠. 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대단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하는 많은 리모델링 작업에서는 비슷한 흔적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더 의미 있게 발견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미리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건 저에겐 되게 재밌는 발견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다 보니 오른쪽에 벽의 단면을 보니 2층에 그러니까 옛날 건물에는 셔터박스라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문에 셔터를 이렇게 닫기 위해서. 근데 그 셔터박스가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에도 있더라고요. 저것도 이제 꼼꼼히 가서 살펴보다 저게 뭐지 하고 좀 뜯어보고 이러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럴까 해서 또 주변에 막 물어봤더니 옛날부터 이제 시공을 좀 많이 하셨던 저희 시공사 사장님이 1층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유로폼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망치질 해가지고 거푸집을 짜던 시절에는 2층을 한 층만 다시 타설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다시 짜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필요는 없지만 그냥 셔터박스를 만드는 일이 많이 있었다. 저거를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건물 중에 저런 건물들이 많이 보였고 그럼 저는 건축물대장을 띄워보지 않더라도 그런 류의 건물이 보이면 저거는 80년대 중반 이전의 건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저런 셔터박스가 있다 보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최상층에서 그 내력벽으로 하중이 흘러가는 부분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저건 좀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살펴보다 보니 뒤쪽에 또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원래 집주인이랑 이렇게 막 추적을 하다 보니 이 중간에 약간 불법적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도 약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둥이 굉장히 크고 두꺼운 멋진 기둥이 앞에 있는 건물이라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똥똥똥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니 오른쪽 위에 있는 단면 같이 원래 있던 콘크리트 기둥에 처음에 벽돌로 마감한 걸 두 번째 주인이 거기에 각파이프를 대고 어떤 마감재로 마감을 한 걸 또 세 번째 주인이 각파이프를 또 대고 그 위에 돌로 마감을 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저는 고고학적 발굴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발품을 팔아서. 근데 질문에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근데 저희는 진실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럴듯한 믿을 법한 시나리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못 들어가면 밖에서 보고 그냥 막무가내 추측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상상을 통한 추측으로서 그럴싸하고 가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면 뭐 꼭 전문적인 건축이나 건설 지식이 없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 고고학적 발굴 조사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왼쪽에 계단실이 있었는데 이 계단실도 뭐 오랜 기간 여러 번의 증축을 거쳐서 되게 이상한 기형적인 모양으로 중간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다는 걸 이제 건물 주인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이랑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죠. 고고학 쪽 발굴 조사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가 사실 가끔 학교에 이제 크리틱 가거나 그러다 보면 막 너무 멋진 이상적인 건물이 당연히 디자인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보여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현실적인 제약이 꼭 이 현실적이라는 게 물리적인 제약, 법적인 제약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같이 그 리액션 할 수 있는 어떤 제약이나 마찰이 없는 상상은 정말 허무한 공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 조사의 어찌 보면 가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과 문제를 더 많이 찾는 것, 가치 있는 문제를 많이 찾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리얼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인 거죠. 참고로 오른쪽 밑에도 제가 얼마 전에 증축한 건물인데 이 사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1차 증축 때 생겼던 일, 1차 증축 때 부셨던 일,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넘겨받은 다음에 2차 증축 때 새로 생긴 새로 만든 기둥, 보강 다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 알면 알수록 그 제약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고 그럴수록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쪽 계단실 너무 난잡하니까 뜯어내고 3층 위험하니까 뜯어내고 인면 가치 없고 너무 두꺼우니 뜯어내고 이렇게 남았는데 그걸 이제 깨끗이 클렌징해서 콘크리트 프레임은 남기고 그 다음에 뭐 주차도 해결하고 증축을 위해서 이만큼의 면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증축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가 1층, 2층, 2층 지붕까지 있다면 그건 이미 3층 바닥까지가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럼 나는 뚜껑만 씌우면 3층짜리 건물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기둥 옆에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어떤 박스, 다리가 달린 어떤 박스 같은 걸 씌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벽의 좀 구체적인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저의 건축적인 발명품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을 보강하지 않고 그 옆에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기둥을 내려서 그거를 같이 묶음으로써 기존 구조를 보강하는 걸 회피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가 저의 건축적 발명품이에요. 이거를 왜 건축적 발명품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냐면 제 입장에서 특수해가 아닌 일반해로 개념화할 수 있고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능한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을 처음 고안한 거는 몇 년 전에 이 공장 리모델링을 할 때였어요. 이 공장 역시 기초를 확장해서 저는 이런 걸 기둥 다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은 원래 기둥이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작은 기둥은 기둥 다발이에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수동 작업에서는 기둥 다발이 4개가 아니라 그냥 뒤쪽에 2개만 있긴 하지만 어쨌건 원래 있는 기둥을 보좌하는 새로운 약하지만 많이 같이 작용하는 기둥 다발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미 전에 써봤고 이때 이거는 그냥 그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꽤나 괜찮은 전반적인 일반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둥 다발이 올라와서 역시나 기존 건물의 슬라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기둥 다발 위에 새로 떠 있는 새로운 땅을 내가 만들어서 그 위에다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을 증축을 한 거죠. 비슷한 방식을 성수동에 있는 공장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을 했었어요. 이거는 기둥 다발은 아니지만 증축 공간이 현존 공간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가 이제 저의 발명이고 저의 원칙이에요. 인허가, 공사 모든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발명, 저희가 이제 부른 이런 건축적 발명이란 거는 꼭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세상에서 처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업인데 그 보나춤이라는 건축가의 르 프레노아라는 아트 센터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 큰 지붕을 씌웠어요. 저기서 저 지붕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기둥들은 때로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뚫고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른 위치에 있기도 한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원래 있던 건물이랑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원래 있던 건물을 유용하게 만든다는 제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어찌 보면은 공부하고 차용해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썼었던 그런 방법인 거죠. 이런 어떤 방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 있듯이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계,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벽돌을 내가 어떻게 쌓는다 그거를 카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돌이랑 스틸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한다고 해서 그게 표절이 되지 않잖아요. 이 업계는 우리가 하는 건축이라는 업은 꽤나 독특한 어떤 공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계예요. 그리고 그 공동 지식이 굉장히 널리 통용될 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형식이란 타이틀을 갖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키워내고 만들어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독특한 업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제안하는 작업도 그냥 일반회, 뭐 특수회는 당연히 넘어서서 일반회를 또 넘어서서 심지어는 어떤 하나의 유형이나 형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앰비션을 가지고 재밌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덕분에 이번 주제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고 더욱더 이렇게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이 발굴과 발명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좀 적용해야 할지도 좀 이렇게 조금 실마리를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두 분께서 잠시 한숨 돌리시는 동안 그 공모전 참가 관련해서 저희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 조금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공모전 참가 자격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분들도 가능하신데요. 이번에 대학원 수료생도 참가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수료라는 상태가 좀 학생임을 증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마다 그 상태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재학, 휴학, 졸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 등록 완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참가비 입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감 직전에 입금하시려다가 은행 점검 시간에 걸려가지고 실패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등록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제 제출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과제 접수 기간 동안 메일을 보내시면 이제 자동 응답 메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메일이 잘 갔구나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네이버 메일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수신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낸 시각하고 받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건 미리미리 제출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차 제출물은 PDF 한 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모형 제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공개 심사 대상이 된 팀에 한해서 이제 1차 제출물을 발전시킨 내용으로 PDF를 한 번 더 제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출한 파일 자체가 발표 자료가 바로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1차 심사 결과 발표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공개 심사 당일에 팀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감염병에 걸리거나 혹시 해외 체류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참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 또 군입대 관련해 가지고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군입대로 참석이 불가하다면 좀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팀원 일부만 참석하더라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품 간에 만약에 경합이 붙는다. 그러면은 심사위원 판단에 따라서 그 팀원 현장 참석 여부가 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질문을 사전에 받았는데 한 30개 좀 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중복되는 것들 좀 합쳐서 그리고 또 정리해서 일단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연관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면 심사위원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5개 질문은 그 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제 글에 나와 있듯이 1980년대라는 시대를 좀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공급된 건물 유형이 좀 아파트인데 그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가? 뭐 아파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주거 혹은 집합 주거를 다루는 것은 가능한가? 단지 내 부대 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나 등등 이제 아파트 관련된 질문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좀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는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라는 게 단일체가 아니라 이제 공동 주거 형식으로 여러 채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 어쩌면 주위 환경이라는 게 이 아파트로 인해서 균질화되거나 아니면 이게 경관 디자인 혹은 조경 디자인으로 확산해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통해서 잘했다 못했다 발명이 됐다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좀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단지 조성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등등 해서 정말 대형 설계사, 대형 건설사들이 생겨난 좋은 계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들은 단지 설계,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키워드로 해서 건축보다는 건설 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아파트가 단일체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의 개념으로 저층부는 상가고 그 뭐 2층부터서 아파트 기능을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1층부터 9층까지 같은 유형의 같은 평면의 그 주거다라는 거를 그 아파트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사실상 건축 그 법규에서도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공동 주거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 생각은 그런데 양수인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정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다 주거인 그런 건물이겠죠. 그리고 다른 집합주거 그냥 저희가 여느 건물을 타겟으로 하다 보면 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그런 빌라 그런 것들은 그냥 저희가 관심 있는 그런 여느 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지어진 지금과 다른 유형의 아파트 뭐 좀 작은 규모의 뭐 단독채로 있는 아파트나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굳이 저거를 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로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대시설, 편의시설, 지원시설 그 상가 같은 것들은 오히려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보편적인 여느 건물에 포함된다고 생각돼서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 주거를 주제로 하는 것도 뭐 당연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뭐 바꾼다던가 그런 뭐 그런 것도 긍정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고 그래서 단지 그냥 뭐 그 아파트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의 단지에 있는 큰 그 주거만 몇백 세대씩 있는 그런 아파트를 그건 이제 그거 자체로 너무 복합적이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힘들다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용도를 바꾸어도 되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 나의 프로젝트의 어떤 시나리오나 개념을 정립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건축법이나 뭐 어떤 이런 것까지 모두 아우르는 어떤 정말 리얼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결하는 게 나의 도전이고 나의 컨셉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굳이 뭐 건축법이나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너무 이렇게 곁다리로 부담 가져서 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모전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좋은 건축을 발굴하고 논하기 위함이지 좋은 건물을 당장 짓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이런 해석이나 그런 거는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냥 좋은 사례를 제가 케이스로 보여드린 것 같고 또 양수인 소장님이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그걸 보더라도 뭐 국토계획상 지정 부지, 용도 이런 거를 지킨 케이스도 있지만 지키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하니까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어떤 것들이 더 맞는지만 그 설정을 하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국토계획상 혹은 어떤 뭐 건축법상 어떤 뭐 않는 게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나의 발명품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을 새로 제정해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된다가 충분히 제안이나 그 발명품일 수도 있는 거죠. 발명품이 꼭 건축적 발명품이 꼭 물질적인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제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사라질 혹은 뭐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될 건축물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좋은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80년대라는 시대가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건물 유형이 아니어도 되나요? 네, 물론 되고 저희끼리도 그냥 논의를 했는데 뭐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다 띄어서 확인을 하진 않겠지만 수상작이라면 확인을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다시 쓰는 건물이 건축물 대장을 띄어서 사용 승인 연도가 1980년대인가 정도는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건물 자체가 그런 거지 뭐 사실 새로운 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80년대에 생긴 유형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이어지는 질문들은 그 대상의 물리적인 범위 또 시간적인 범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주제문에 쓰인 것과 같이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 일자가 1980년대로 명시된 건물이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한 동 이상을 택해도 됩니다. 건물 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건물군이나 단지의 어떤 최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써준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한정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런 건 한정하기도 애매하고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참가자가 뭐 서울시 전체일 수도 있겠죠. 어찌 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서울시에 있는 모든 1980년대 건물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나오면 그런 안이 나오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누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흥미롭고. 상상할 수 없는. 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시를 좀 들어달라고. 1980년대 건물에 대한 특정 예시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웬만한 동네 학교 가는 길에 그냥 오른쪽 왼쪽 보이는 아무 건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게 자기의 중요한 작업이니까 어떤 건물을 정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반면 또 반면은 그냥 이번 기회에 일단 아무 건물 그냥 진짜 아무 건물 길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축물 대장 한번 띄워보고 이게 80년대 건물이면은 그냥 그거를 정말 꼼꼼히 몇 달 동안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그렇게 예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발표해서 보여드렸던 그 항공사진에 보이는 왼쪽 오른쪽에 아파트 고층 건물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건물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건물 우리가 흔히 보고 항상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
저희가 1980년대 건물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이거는 이제 재건축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거의 두 개 중에 하나 이상 걸릴 겁니다. 1980년대 건물로. 그래서 그렇게 그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대장 뛰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 그 공부하면서 건축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필수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조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그냥 제일 기초적인 첫 단계겠죠.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학생분들은 그거부터 찾아서 이거를 어디서 뛰어야 되나 찾아서 한번 떼어보는 거 굉장히 흥미롭고 꼭 필요한 경험인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저도 이 질문을 보고 글을 다시 읽어보고 약간 문제가 있게 애매하게 썼구나 하고 반성을 했는데 그냥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불어닥친 개발 열풍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그 80년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랑 관련 있는 건물은 아닌데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글이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잘못한 것 같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냥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우리끼리 그 얘기를 한턱 했으니까 그렇게 써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세 번째도 다 됐죠. 예. 그다음에 네. 다음 질문은 해외에 있는 건물. 해외도 괜찮습니다. 네. 해외.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국내 굳이 찾으러 비행기 타고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네. 80년대 거기에 시차가 조금 있지만, 네, 80년대. 네. 네. 다음 질문은 이렇게 메스가 없는 그런 대지를 기반으로 작업을 해도 될지 질문하셨습니다. 건물에 메스가 없다라는 게 뭘까요? 저도 정확히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건 수상권에 들면 저희는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 연도가 1980년대인지를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끼리. 뭐 저 메스가 없는 저 땅에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 연도가 1980년대가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기준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결과물은 뭐 건축물 대장을 떼서 낼 건 아니니까 그건 뭐 그 건물을 다 부수거나 뭐 메스가 없거나 뭐 땅이 파지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규정상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뭔가 메스는 없는데 그 건축의 흔적, 뭔가 기초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푼다? 그것도 흥미로울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공정하게 기준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에서 저희가 모두 같이 공감한 기준은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 연도니까 80년대 사용 승인이 났다가 그 건물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졌는데 그 땅에 그 흔적을 가지고 뭐를 한다? 뭐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반면 그냥 한 번도 건물이 지어진 적이 없던 그냥 맨 땅이면은 뭐 그것도 상관은 없지만 증빙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 우리의 공모 기준의 그 80년대라는 기준을. 네. 그리고 이거는 뭐 80년대가 딱히 아주 중요하거나 70년대, 90년대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떤 룰 안에서 같이 게임을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그 룰을 우리가 준수하는 기준을 정확히 제시를 해서 그 안에서 같이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어렵게 안 잡으려고 80년대로 잡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쉬운 방향에서 제한된 룰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한 절반 정도 답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질문들은 조사 방법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또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많이 답변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측을 통한 도면 구성은 어쨌든 필요하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평면이 됐던 단면이 됐던 인면이 됐던 어느 부분 도면이 됐던 실질적으로 보고 실측하고 관찰하고 시간을 들인 어떤 결과물이 그 발굴돼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수치적 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셔가지고 도면을 작성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도면을 그리게 하는 그 스타디를 많이 시키거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그 도면을 그리게 시키는데 그거를 그 정하는 그 척도는 본인만이 아는 거고 본인의 뭐 신발 가지고 잴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의 크기를 가지고 잴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도면을 구해가지고 쓰시기보다 본인만의 도면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는데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명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근데 제가 다루고 싶은 건물이 뭐 주인도 없고 문도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그 건물의 그림자와 그 건물의 그림자가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발굴 조사할 것 같아요. 꼼꼼히 재고. 그러면은 그 그림자 일조권 사건 제도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없고 그 건물의 도면이 없고 그 건물의 실측이 없어도 그 건물로서 생기는 그림자의 실측 도면, 굉장히 정확한 도면으로 일조권 사전 제한에 대한 새로운 발명품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정 가능하다 하면 그 측정이 꼭 들어가서 자루 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필요와 나의 컨셉에 맞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면밀한 조사를 하고 그거를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그게 흔히 뭐 미터 센티미터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고 그런 건 오히려 굉장히 환영하죠.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밌는 그런 접근은. 그러니까 뭐 꼭 자로 잴 수 없다. 아니면 그 공간에 꼭 못 들어간다. 이거는 제약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한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당연히 진행해도 됩니다. 뭐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제 설명문에 따르면 특정 시대에 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원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주어진 관련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되 자료의 구체성이 뭐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뭔가 채워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는 이 프로세스 상에서 자료가 많아도 그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질문들은 다시 쓰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문을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 네, 확인차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다시 쓰기를 할 때 이제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과제를 전개해야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좀 답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질문은 사실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너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반회랑 특수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뭐 이제 근해 공식 예를 들어 전 근해 공식 예를 자주 듣는데 근해 공식을 알면은 이제 어떤 일반회가 있는 거지만 근해 공식을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보면 일단 2차 방정식을 몇 개를 풀잖아요. 선생님이 풀게 하죠. 그리고 그걸 풀고 거기서 원리를 우리가 가만히 유추해서 보고 자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풀었던 이 방정식은 사실 이런 근해 공식이란 이런 일반회로서 도출을 할 수 있느냐 도출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축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밑도 끝도 없이 일반회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떤 그러니까 특수회를 당연히 제시를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특수회가 아주 의미 있으려면 누가 봐도 한 특수회를 넘어서는 일반회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형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갖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공모전의 주제를 저희가 처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았을 때 처음에는 뭐 이런 다시 쓰기라던가 발명품이라던가 고고학적 조사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그 부가가치가 높은 반복하거나 재생산이 가능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완전히 다른 방식의 논의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리모델링이랑 이런 게 이렇게 끼어들면서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한 건물만 살짝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더 넓은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하다 보니 이게 발명품이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은 당연히 특수에는 그 제시하되 그게 단지 거기서 끝나는 짧은 생각이길 바라지 않고 그거를 제안한 그 사람이 나중에 계속해서 그 방식을 발전시키고 더 좋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약간 과대망상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몇십 년 후에 우리 모든 건축가 커뮤니티가 같이 사용할 법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컨텐츠랄까 발명품이랄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가 이제 아주 원대한 꿈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대상 건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 건축 유형에 집중하여 건축 발명품을 제안하면 되는 것인지 건축적 발명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제가 많은 예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셔야 되는 것들을 너무 누설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양수인 수장님도 좋은 예들 너무 많이 그 내주셔가지고 근데 좀 그 보편적인 뭐 예로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미국하고 영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기가 어디였더라?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건물이 어떻게 보면 건물의 쓰임새가 변경돼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발굴의 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유형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더 이상 상징성을 잃어가는 것도 사실 굉장한 발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는 교회 건물이 디스코텍으로 바뀐 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인들이 알면은 큰일 날 뭐 사단의 공격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 뭐 도서관도 아니고 디스코텍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주거나 도서관 이런 기능으로 바뀌는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히 이용자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입지 조건, 물론 이 건물 하나를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그 주변, 더 넓게는 이 권역, 좀 넓은 범위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건축적 유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프로그램을 끌어들여야 되는지도 하나의 발명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 5, 6년 전에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이런 작업을 했었다는 사실은 큰 제약이 되지 않으니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그냥 공유해 보자면
저는 주유소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유소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에 있기 마련인데 궁극적으로 전기차로 다 넘어간다 치면 언젠가 10년, 20년 안에 굉장히 무용해질 어떤 건축 유형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마다 우리나라에 13,000개인가 있거든요. 자리 잡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유형의 건물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도 많고 또 하나 또 아니 거기까지만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주유소 괜찮은 아이템이다. 예. 한 주유소 몇 개 들어올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건물 유형이라고 언제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소장님 예전 사무실이 주유소에 있는 그 밑에 층이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저희 옛날 사무실이 주유소 네. 밑에 층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도산대로에 있는 도산대로의 카젠 주유소. 네, 여기까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두 질문은 이제 다시 쓰기라는 방식, 기존 건물의 기능, 용도, 목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본래 기능 목적 잃어도 되고 잃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건축적 발명품이 다른 분야의 산업과 접목되어 확장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다른 분야의 산업과 접목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 발명품의 해석은 너무 열려 있어서 그냥 개념적이거나 어떤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어떤 법이나 제도일 수도 있고 뭐 물론 건축적인 어떤 물체일 수도 있고 다른 산업일 수도 있고 그건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 50년의 진화 리모델링 재건축할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뭐 할 수만 있다면 네,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양승인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또 이 사례를 얘기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건축적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이 저는 이 램프라고 하는 거가 발명품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램프를 전시 공간으로 동선이 아닌 전시장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저는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의 발명품이라는 거는 다른 산업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엘리베이터 하우싱처럼 엘리베이터를 하우싱으로 쓰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한 한 영역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계단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이 되고 램프가 하나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하는 것들도 저는 엄청난 그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예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이상윤 교수님 그 엘리베이터 그 건물 외피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달린 작업을 보고 저희끼리 톡방에서 농담처럼 와 저거를 13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하면 건폐율 용적률 다 제외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장 저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10년쯤 됐나요? 몇 년 이내에 13인승 이상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을 건폐율이랑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게 이제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 같은 사람도 건물을 설계할 때 그 이득을 위해서 무조건 13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리모델링 같은 걸 할 때는 더욱더 활용을 잘 하게 돼요. 근데 그럼 부수적으로 장애인 그 휠체어가 액세시블한 엘리베이터 많이 생기니까 전반적으로는 좋은 효과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13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그 면적은 건폐율 용적률에서 제외해 준다라는 발명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반화되고 적용돼서 긍정적인 역할을 이 도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발명
그러니까 발명품이야말로 정말로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세 질문은 법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일단 그 할아버지 조항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부터 좀 축적되어 온 법규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3m 후퇴하는 그 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이랑 달리 법이 바뀌었는데 그 오늘날의 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뭐 이제 막 변형이 돼야 되는 상황에 그냥 오늘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건물 오늘 바뀐 법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남아져 있는 옛 법에 의해서 생긴 어떤 것들의 잔재를 할아버지 조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자기의 배틀그라운드는 자기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게 아니라 좋은 건축적인 우리가 논의와 사고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법규를 포함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게 나의 배틀그라운드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 긍정적이고 뭔가 포워드 띵킹한 무언가를 제안을 하겠다 하면 뭐 법 등등등등을 다 고려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나한테 중요한 건 뭐 그림자다 그러면은 뭐 나는 법은 모르겠고 그냥 나의 배틀그라운드는 어디다를 내가 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결과물이 건축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 건축물이 꼭 지금 볼 수 없는 뭔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뭔가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지금이 아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그거를 현행 법규를 뭔가 개정하거나 초월할 수 있는 뭔가를 담아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로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과제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 과제가 발명품이 적용된 다시 쓰기 건축 프로젝트고, 이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 현존하는 대상 건물의 발굴 조사서, 그리고 간결하고 완성된 건축적 발명품 제안서, 그다음에 다시 쓰기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제를 작성해야 된다고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 과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고고학자와 발명가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발명품은 제출을 했는데 뭔가 다시 쓴다라는 개념은 잘 못했으면 그거는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결과물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발명이라는 것과 뭔가 발굴이라는 거가 밸런스를 맞추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두 개가 어떻게 결합돼서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니면은 화학적인 반응으로 만들어질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세 가지 방향에 있어서 단계라고 보고, 그러니까 발명품과 그 발굴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발굴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두 가지의 어떤 다른 그 이야기 방식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라도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뭐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다르게 읽히듯이 그런 방식의 본인만의 어떤 그 경쟁 무기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시에서 이런 많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그래픽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실질적으로 그 발굴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사례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도 했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보니까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써놓기론 발굴 조사를 하고 발명품을 이제 발명해서 그걸 적용해서 다시 쓰기 프로젝트를 하라고 써놨지만 어쩌면 발굴 조사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그냥 다시 쓰기 프로젝트를 하고 과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이 확장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를 거꾸로 생각해보고 이게 다른 데도 적용될까 한두 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해 공식을 발명하긴 힘들지만 방정식을 20번쯤 풀어보면 근해 공식이 어렴풋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냥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들이면 거기에 비례하게 그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발굴은 분명히 이 조사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면 좋은 결과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발명이라는 부분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레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든 그냥 발명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이 그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명이라는 프로젝트, 발명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시사하거나 원하는 바는 그냥 이 한 프로젝트로 끝날 일을 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네, 저희 준비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다 소화를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참가자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쉽게 접근하시고 쉬운 거 안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러니까 조금 고고학자와 발명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건축을 한편으로는 너무 새로운 것들 그리고 너무 팬시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건물 짓는 거는 이 세상에서 랜드마크적인 건물이어야 돼라는 사고가 아닌 조금 차근차근 뭔가 모범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얻어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진지한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도 여러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뭔가 논의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고학자와 발명가라는 다소 엉뚱한 주제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이게 저희 생각에는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이고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해라, 아무거나 just do it 같은 거죠. 실행해라.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면 그냥 거기 가서 발굴해라. 발굴은 그냥 그 앞에 서 있으면 발굴입니다. 이 근처에 누가 지나가나, 이 앞에 있는 자주 보는 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 다 발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거기서 가치를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재밌게, 겨울이라 좀 춥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많이 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9일까지고요. 과제 제출은
16일 목요일까지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7일 금요일에 그 제출 확인을 모두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심사 거쳐서 결과는 2월 7일에 발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공개 심사에 올라오신 참가자분들께는 이제 별도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최종 공개 심사는 3월 1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